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영양 섭취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건요, 균형 잡힌 식사와 신선한 채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우유 및 유제품,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이 마찬가지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균형 잡힌 식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식품 구성 자전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있는 대로 이 하루에 섭취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곡류를 이만큼, 그 다음에 고기류를 이만큼, 채소류는 이만큼, 과일, 유제품, 유지류는 이만큼, 이 정도의 포션으로 섭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해라. 이게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은 알겠는데 이게 뭐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급식이죠. 네, 급식이 바로 균형 잡힌 식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영양 섭취를 할 때 나는 학교에서 먹었던 급식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급식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섭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제가 무지개를 가져왔죠. 또 무지개는 또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색깔 있는 채소를 섭취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다요. 하루에 내가 아침에는 무슨 색깔의 채소를 먹었지? 점심에는 무슨 색깔의 채소를 먹었지? 저녁에는 그럼 무슨 색이 빠졌으니까 어떠한 색의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얀색 채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신선한 채소 섭취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대장이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장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장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 이 안에는요, 38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가요, 30조라고 그래요. 30조.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은 38조 개래요.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생물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미생물들은 아마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유해균이다, 유익균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 우리 몸에 안 좋은 균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그러한 미생물이 있고 또 나쁜, 흔히들 알고 있는 것 대장균이라던가 아니면 뭐 살모넬라균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배탈을 유발하는 그런 균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균들이 우리 몸에서 유해균으로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중요한가 하면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환경이 지금 현재는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한 뇌 활동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면역을 조정을 한다라고 면역 기능을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서식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태아가요, 엄마 산도를 빠져나올 때 음압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음압이 걸릴 때 태아가 엄마의 그 산도 안에 있었던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인 우리가 이제 그 유해균과 유해균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유익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테리오디테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박테리오디테스 중에서도 몇 가지의 균들이 있는데 그 균을 태아가 가장 먼저 흡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프리보텔라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요. 그걸 가장 먼저 흡입을 하고 그 유익균이 태아의 몸 안에서 장내 환경을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의 그 아이의 일생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초창기에 그 환경을 마련을 해준다라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구 식단보다는 훨씬 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박테리오데테스 군인데요. 유해균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은 별로 이렇게 채소류를 많이 섭취를 하질 않았는데 채소류를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면서 점점 장내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비쿠테스라고 하는 그 유해균은 점점 줄어들고요. 박테리오데테스라고 하는 유해균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주 정도만 채소류를 많이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장내 환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척추측만 중에서 보면은 체중이 저체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체중의 대부분의 장내 미생물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퍼메크테스입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이건 일반 그 컨트롤군이고요. 이건 비만군입니다. 비만도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이 퍼메크테스가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체중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장 내의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건 인도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이건 베지테리언이에요. 그 채식만 섭취를 하는 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온 베지테리언인데 나온 베지테리언이 훨씬 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내 환경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선한 채소류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선한 채소류를 계속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유해균과 유해균의 부분이 조절이 돼서 비만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 장 누수와 관련된 부분을 훨씬 더 원활하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 내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유해균이 아니라 유해균은 줄이고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장누수가 설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유해균이 혈액 내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만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는 일단은 구조물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그 속에 칼슘이라던가 이러한 미네랄을 쌓아서 축적시켜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저체중자들의 체중이 좀 낮은 사람들을 보면은 골 밀도 자체도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뼈 건강도 유지를 하고 또 한 가지 뼈를 붙잡고 있는 관절이라던가 또 근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는 중요하고요. 최소한 체중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단백질을 나누어서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90g의 단백질을 내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30, 30, 30으로 나눠서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단백질이 합성되는 비율이 분해되는 비율보다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우유 유제품하고 관련된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타민 D 섭취를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척추측만증에 그런 과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거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아까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조적인 부분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소장 흡수를 높여야 되겠죠. 대장 역할 최대화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사 또한 부드럽게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겠죠. 칼슘, 비타민 섭취를 해야 될 거고요. 신선한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섭취를 원활하게 충분히 해야지만 우리의 대사 역시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세포의 건강,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도 훨씬 더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공식품에는 인해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사로
섭취를 해야 되는 칼슘과 인의 비율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피해서 인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은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논문에 보면은 이 논문을 제가 읽다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어린 그 소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논문인데 척추 측만이 있으면서 무릎, 발, 대퇴, 사방이 다 아픈 거예요. 관련된 부분들이 관절, 조인트가 다 통증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과연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그럼 이런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을 섭취를 하면서 그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었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인트라던가 아니면은 뼈의 건강도 또 좋아졌다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그 콜라겐을 그냥 섭취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콜라겐이 이곳에 그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작게 펩타이드 형태로 잘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스페시픽하게 많은 콜라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콜라겐을 섭취하는데 그 콜라겐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피쉬오일을 함께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D하고도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예, 콜라겐과 피쉬오일과 같은 비타민 D라던가 아니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와 같은 것들을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더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흡수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흡수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융털, 융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융모의 건강을 좋게 하려면 어떤 걸 섭취를 하면 좋은가라는 걸 또 논문을 열심히 찾았는데 예,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번역본입니다. 구글링 한 건데요. 글루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소장의 건강을 유지를 하거나 개선을 한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을 섭취를 하고 콜라겐을 섭취를 하는 게 비타민 D와 기타 또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요. 과연 내 모발에 미네랄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중의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도대체 칼슘이 부족한지 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칼슘이 혈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뼈로도 가고 또 남는 것들은 어딘가에 축적이 돼요. 그게 바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모발에서의 미네랄 검사하는 것도 아마 척추 측만층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그 칼슘하고 칼륨, 나트륨과 마그네슘 이 각각의 비율을 정해서 과연 내가 빠른 대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느린 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빠른 대사는 거의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척추 측만증까지 갈 정도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느린 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사 자체도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